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성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성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만 해도 실감을 못했는데 할머니가 남기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그제야 슬픔이 몰려오더군요. 할머니가 생전에 사시던 아파트는 상속 지분대로 저희 어머니와 이모, 삼촌들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제 사촌 여동생이 할머니에게 사인증여를 받았다면서 이모와 삼촌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사실 제 사촌 여동생은 결혼 전부터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까지 할머니의 집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만 해도 모두 2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뵈러 자주 갔기 때문에 할머니가 사촌 여동생과 얼마나 각별했는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사촌 여동생에게 집을 증여하기로 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계약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모는 사촌 여동생이 오랫동안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따로 없더라도 할머니의 아파트는 제 사촌 여동생이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뜻하지 않게 가족들끼리 재산 싸움을 벌이게 돼서 할머니에게 죄송하기만 합니다. 네, 상속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연자분의 사연에서 이제 생소한 용어가 좀 나왔습니다. 사인증여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인증여는 뭔가요? 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의 한 종류입니다. 아, 그럼 증여는 뭘까요?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그냥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재산을 넘겨주는 게 증여인데 그러면은 이제 붙여서 사인 증여의 경우는 어떤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인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자의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 부분이 유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이 재산을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증여고 사인 증여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인 증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연의 경우는 이제 상속인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를 이제 그 사촌 동생 너한테 주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원래 받아야 될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몫이 줄어드니까 유증과 비슷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유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유증의 뜻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단독행위 같은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쌍방이 필요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단독행위는 일방이 해서 의사표시를 표현하면서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네. 듣기에 따라서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는 유증은 말하자면 내가 너한테 그냥 재산을 주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계약은 뭐 아파트 매매처럼 팔겠다는 사람이랑 사겠다는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의사합치가 있어야지 말하자면 계약서를 써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중자의 같은 경우에는 그 유증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말하게 되고요. 네.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은 수중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는 우리가 흔히 유증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 땅을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했던 네, 그쵸, 게 그쵸. 유증이고요. 네. 사인증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우리가 도장 찍듯이 뭐 종이에 이렇게 찍는 그런 증여 계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청약의 의사표시가 누구한테 주겠다. 승낙의 의사표시는 그럼 내가 그 집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 합치가 됐을 때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네,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꼭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구두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사인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집이라는 큰 그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의 목적물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계약 문건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사인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녹음만으로는 조금 어렵다. 아무래도 큰 덩어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의 할머니는 오랫동안 이 외손녀와 함께 살아오셨어요. 상속을 할 때 기여분이라고 하는 거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 저희가 전해드렸었거든요. 이 외손녀와 함께 살아오신 거 이거 기여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손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지만 만일 조모와 그 상속인의 경우에 만일 조모와 오랫동안 거주한 자가 상속인에 해당된다면은 이 상속인은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상속인에 해당하는 이모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오랫동안 모신 거라고 하면은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 여지도 있지만 이제 손녀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면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기여 상속분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민법에는 공동 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간혹 그 밖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죠. 상속을 하시는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 재산에 가산해서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법에서 인정하는 기여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손녀가 아니라 할머니의 자녀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했다면 기여분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여자가 상속인이어야 하고 네. 기여자의 특별한 기여로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보통 부모님이시겠죠. 부모님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공동 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을 하게 되지만 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손녀가 아니라 그 할머니의 자녀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여자가 상속인이어야 하고 기여자가 특별한 기여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유지나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공동 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그 할머니의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손녀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 집을 사인 증여 받았다라고 주장한 사연인데요. 사인 증여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구두 말로서는 안 되고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문건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녀가 할머니와 오랫동안 살아오긴 했지만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변호사, 이제 사연 보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사연은요. YTN 라디오 조인섭 상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늦은 밤 제한 속도를 넘는 시속 46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해서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였을까요?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시속 30km 제한 속도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동거리를 감안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계통의 옷을 입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A씨에게 예측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A씨가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실로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씨를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거나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결국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깜깜한 밤 도로 한가운데에 검은 옷을 입을 사람이 누워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을 주목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페퍼톤스의 에이프릴 펑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